오늘 이 자리에는 KF21 양산에 참여한 업체 종사자, 학계,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독자개발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위해 도구는 달랐어도 지키려는 사명은 하나였습니다. 그 치열했던 헌신의 시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주 국방을 향한 거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20만) 개의 부품, 하나가 된 수많은 국내 협력사의 심장이 도면 속의 가능성을 현실의 확신으로 조립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빚어낸 자주국방의 거대한 결정체. 오늘 그 숭고한 소명을 위해 우리의 기술을 입힙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지킵니다.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KF21이 처음 배치, 운영될 공군 16 전투비행단 156 비행대대 창설대대장인 배중범 중령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공군 군악대 최혁준 병장의 선도로 애국가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KF21 양산 1호기의 출고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KF21 양산 사업은 2024년에 시작하여 오늘 첫 번째 호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까지 그 여정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명품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를 세계에 선보이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항공기술의 결정체 그 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착수와 함께 거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평가 과정을 거치며 전투기로서의 능력을 당당히 입증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7월부터 양산 1호기 구조 조립에 착수하였고 올해 2월 12일 첫 엔진 가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공을 실제로 지킬 양산 1호기가 출고됩니다. 자주국방의 염원을 품고 최고 수준의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매진해 왔습니다. 국민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1975년 소청을 만들던 작은 시작이 오늘날 자주국방의 거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고된 KF-21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입니다. KF-21은 우리의 영공을 수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4대 방산 강국을 실현할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제 KF-21과 함께 세계로 더 멀리 날아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경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지킬 새로운 날개 KF-21 양산 1호기의 모습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전투기 KF-21의 늠름한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2015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 10년 만에 양산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투기 개발 역사에 있어 전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약 2,900km의 성능을 갖춘 최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전방석 조종사 전승현 중령은 KF-21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로 시험비행을 172회 수행하였고 현재는 시험비행 대대의 대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방석 조종사 정다정 중령은 여군 최초 KF-21 조종사로 시험비행 40회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투기 KF-21을 타고 당당하게 등장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맞아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다 앉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세계 각국의 주한 대사와 기업인 여러분,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 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 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본인들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그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KF-21의 개발과 제작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핵심 기술 연구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수많은 국내 방산 기업과 연구기관, 공군 장병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진과 기술진의 곁에서 묵묵히 그 긴 시간을 함께 감내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 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이미 1호기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협력국의 세계 최고의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 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항공전력 비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활주로는 끝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출발선입니다. 모두가 멈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독자적인 눈을 떴고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를 완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로 빚어낸 이 날개로 이제 국경을 넘어 아시아의 바다를 건너 전 세계의 하늘 위에서 안보를 연결하는 가장 견고한 신뢰의 궤적이 됩니다. 우리는 KF-21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키는 더 거대하고 강력한 연대를 맺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비행은 이제 세계의 하늘을 수호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우리가 긋는 궤적이 곧 새로운 안보의 질서입니다. 미래를 여는 날개, KF-21. 이어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축하하기 위한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8대의 블랙 이글스 편대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으로의 도약 의지를 담은 빅 에로 대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 블랙 이글스는 하늘로 솟구치는 수직 원형 비행인 루프 이동을 선보이며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블랙 이글스는 변화를 주도하는 첨단 우주공군 건설의 의지를 담은 우주선 모양의 카나드 대용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상공에서 진입하겠습니다. 우주도약에 성공한 블랙 이글스가 빛나는 별을 상징하는 스타 대형을 형성하여 보람의 KF-21의 영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상공입니다. 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산을 상징하는 에로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상공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우리 영국뿐 아니라 나아가 우주까지 도약하여 우리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이글스의 단단한 팀워크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보람의 KF-21은 이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한 위용으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블랙이글스의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형은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강력한 기계 알바트로스 대형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형은 이글 대형으로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 독수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을 통과하며 날개를 활짝 펼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스마트 정예 강군의 꿈이 자주 국방의 굳건한 의지를 담고서 오늘 이곳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서 블랙이글스는 승리의 상징 빅토리 대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편대를 이룬 채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360도 회전하는 고난도의 롤 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상공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는 블랙이글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덟 대의 항공기가 조밀한 편대 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종사들은 서로의 숨소리까지 집중하는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블랙이글스의 상징이자 우리 공군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여러분 왼쪽 상공에서 블랙이글스가 다시 한번 진입하겠습니다. 곧이어 1번기 지휘에 맞추어 8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회전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상공입니다.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높은 기량과 항공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뛰어난 정비가 합쳐진 결정체이며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면에서 블랙 이글스 항공기들이 보람의 KF-21과 함께할 대한민국의 강력한 자주 국방 의지를 상징하며 7개의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면 상공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이 기둥과 같이 우리 군은 언제나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첨단 정예 공군이 되겠습니다. 보람의 KF-21과 함께 열어갈 대한민국 스마트 정예 강군의 꿈과 평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랑스군 수장이 동맹국의 통보도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주요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지원 요청을 거절한 가운데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연합을 프랑스와 함께 주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방안보 포럼 현장. 프랑스군 수장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도 그러더니 이란과 전쟁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Surpris par un allié américain qui reste un allié mais qui est de moins en moins prévisible et qui ne prend pas la peine de nous prévenir lorsqu'il décide d'engager des opérations militaires. Ça a un impact sur notre sécurité, ça a un impact.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이 국제 정세와 경제를 뒤흔들면서 주요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주도하려 한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선 기뢰 제거를 위해 선박을 보내거나 자율무인 시스템을 해군 함정 또는 상업 선박과 함께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뢰 제거 작전의 두 번째 단계로 다국적 연합 선박들이 유조선 보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영국 국방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전쟁에 개입하진 않지만 해협을 열기 위해 노력한다는 영국 정부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To support our interests in the UK national interest, and that includes recognising Iran's escalat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hipping as well as their threats to our Gulf partners, none of whom were involved in the initial strikes as well. 영국은 다국적 작전을 적절한 시기에 펴겠다는 구상인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대규모 교전이 중단되는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안보회의도 열 생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국가들을 거칠게 비난하자 영국과 프랑스 등 31개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달래기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이 구상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하다는 보도도 나와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 가운데 이번 주에 양측이 파키스탄에서 첫 대면 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계속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3월 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에 제3자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공식화된 것은 3월 8일에 이란 페시시키안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이란 그 최고안보회의 그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진을 암살시키면서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이 좀 중단됐다가 다시금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물밑에서 논의된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첫 대면 협상이 지금 이뤄지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한 뒤에 15개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란 측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그러니까 쿠슈너와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미 이란과의 합의 초안을 마련해서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개월간 휴전을 선포하고 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이 보도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고 이 지금 내용을 보아하건대 지금 이 전쟁의 가장 큰 지금 명분이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핵 문제와 관련된 게 가장 앞서 전면에 지금 이 요구사항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핵 능력을 해체한다. 뭐 내지는 우라늄 농축 부분은 이제 이란 국내에서 하는 것은 포기한다라든지 뭐 그리고 이미 또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있어서 난제이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60% 죄송합니다. 60%의 농축이 되어 있는 그 농축 우라늄 한 450kg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지금 이게 또 관건인데 이것을 뭐 IAEA에 이관한다든지 이러하게 했을 때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들어 있고요. 이러한 것을 이란이 조치를 취했을 때에 그에 이제 상응하여 뭐 또 다른 이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제재를 뭐 해제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민간 이용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타임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나왔던 보도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상당 부분 물밑 협상이 있을 것으로 봤었을 때 이 내용 자체는 이런 것들을 두고 협상 가능성과 그 성사의 여하는 조금 내려놓고서라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양측에서 얘기가 될 만한 사안이구나라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주말 협상설과 관련해서 협상 장소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지금 이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오만이나 카타르 또 튀르키예 부분이 많이 협상 이제 중재자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이란이 이제 이번에 그 요구사항으로 건 것 중에 하나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그런 폐쇄를 요청했는데 그 실현 여부를 떠나서 가시적인 상징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 속에서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고 또한 미군 군사기지가 없는 상황 또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파키스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밑에서는 이란이 유연한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서 석유 가스에 관한 것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글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자체는 저도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할 때도 또 있지만 지금 이 표현은 뭐 very big present 그냥 굉장히 큰 선물인데 이 큰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대하는 식이었는데 핵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석유가스랑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긍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이 호르무즈 해협 소위 그 해협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 플로우 흐름에 관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지금 말이 나온 것이고 뭐 백악관 쪽에서 이렇다 할 지금 뭐 구체적인 대응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뭐 지금은 추론 내지는 뭐 상상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 흐름에 관해서 뭐 큰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글쎄 앞서 말한 어떤 그 15개 항 그리고 이제 또
또 미국이 그에 상응해서 줄 수 있는 것들과 연동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이 물밑 협상 내지는 제3국 지금 파키스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제3국을 통한 어떤 그런 조율이라고 하는 것에 일정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어떤 말인지 이거는 제가 아무튼 이런 표현 정도밖에는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아무튼 뭐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얘기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이제 석유 가스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볼 만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란에서도 배상금이라든지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배상금 이슈 관련된 부분은 실적인 전쟁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 이후에 그 전후 복구나 또 경제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징적인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이번에 그 걸프 산유국들을 이란이 공격했죠. 이후 전쟁 이후에 배상금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명문화시키면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에 과거 팔레비 왕정에 동결된 자산이나 경제 제재 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거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전에 논의된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그 미국 기업들의 이란의 그 천연가스와 석유 회사의 진출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란은 공식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침 조약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자는 건데 그것이 또 실행 여부도 불투명하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미국 기업들이 이란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막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란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핵 관련 문제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더불어서 이번에 합의가 최종 타결되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이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일까요?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앞서 그 말씀드린 15개 항목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IAEA의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것을 수거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작년에도 이제 10일 전쟁 통해서 이제 농축 시설을 타격을 하고 했다라고 했지만 그 말하자면 이제 농축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타격을 미쳤겠지만은 이미 농축이 된 부분이 지금 관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450kg라고 추정이 되는 이 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등등 이런 것들은 이란 안에서도 상당히 요직에 계신 몇 분들 아니고는 아마 이렇게 정확히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소련의 그 핵무기들이 내지는 탄두가 배치돼 있었던 나라들 뭐 일례로 뭐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이걸 이제 반출하는 작업들 같은 것들이 저도 한번 그 작업의 그 작전이죠. 그 작전에 이제 같이 참여했던 어떤 미군 베테랑 분의 그 증언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6주 정도를 걸렸다라고 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농축 우라늄이고 거기는 이제 탄두입니다만은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만 어쨌든 6주 정도 걸렸고 그리고 그 작업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전적으로 협조를 했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은밀한 작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작전이었다라는 건 증언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전례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란 쪽에 완벽한 어떤 협조가 없이 이걸 어떤 물리적인 공습이나 내지는 뭐 지금 몇몇 섬들을 점령하는 얘기들은 나오지만 이란 본토에 어떻게 뭐 수만 명을 보낸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는 지금 아무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튼지 간에 이 전쟁의 수습 여하에 따라 이란 당국의 협조가 없이는 진행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것을 가기 전 단계에 벌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단계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협상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올바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 대상자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또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이란 내부에서 좀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즉각적으로 이제 휴전이나 정전을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6월 전쟁에 쉽게 그러니까 응해줬기 때문에 또 다시 했으니까 이번도 이대로 끝날 경우에는 또 세 번째 또 공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란 내부의 의견 조율 때문에 공식화시키진 않지만 왜 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란의 정치 체제를 좀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암살당한 알리 라리저니는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예. 근데 이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장은 대통령이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란의 안보 문제를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그 국회의장이 들어가고 있고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일부 핵심 장관과 군 그 최고 지휘관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 이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가능하고 그런 측면 속에서 갈리바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이었고 또 테헤란 시장, 경찰청장, 또 정치인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 입장에서는 협상 주역으로 여러 가지 이란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관철시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이 임무를 좀 부각시킨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의 당초 목적이 그 현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 이후에 또 다른 하메네이가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 알리 하메네이에서 모지타파 하메네이.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이란 내부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대답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이란 협상 파트너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갈리바프가 충분히 이란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임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으로 그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백악관이 이란 차기 지도자로 갈리바프 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모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확대 해석하기는 좀 힘든 내용이라 보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은 79년 혁명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립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즉각적으로 또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옹립하는 과정 부분도 좀 적절치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이란을 신정 체제로 단순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보는데요. 예. 권위주의적 체제가 있고 민주적 체제가 있어요. 앞서 선출된 3대 최고 지도자도 선출을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내에서도 하나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 최고 지도자 교체나 이런 부분은 저는 가능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쪽에서는 갈리바프를 겨냥한 미국의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명분 쌓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작년 6월에 12일 전쟁도 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었습니다. 맞죠. 이번에도 거의 이란이 모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수용했다라고도 알려졌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정책에 대한 위선과 그런 부분들을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좀 부각시킨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말에 첫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의 요구안을 가지고 아마 이란이 또 역제안을 했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조율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에 첫 대면 협상이 새로운
분기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움직임이 종전을 위한 게 아니라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펼치는 연막 작전이다라는 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5,000명 파견에 이어서 지금 보수부대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막 작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뭐 연막 작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동시에 어쨌든 플레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말이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해병대가 뭐 일본을 떠난 해병대도 이미 통과했고 말라카이 해협도 통과했고 아마 지금 교수님 앞에서 짚어주셨다시피 지금 뭐 이번 주말 정도에 지금 다 집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종의 이제 협상의 소위 말하는 지렛대, 뭐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뭐 레디 투고 정말 여차하면 투입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섬들을 좀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고 이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를 다 상륙 작전을 해서 뭐 다 장악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고 뭐 처음에 뭐 크루드 민병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 전쟁의 국면이 조금 바뀐 것이 기존에 이제 핵이었다가 지금 결국엔 호르무즈 봉쇄를 어떻게 푸느냐 그것이 지금 국제 유가랑 정확하게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지금 스테이지가 넘어간 건데 이 국면을 지금 풀기 위해서 어쨌든 물밑 협상도 하고 제3국 통해서 협상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여차했었을 땐 그럼 여기를 어떻게 푸냐 물리적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 섬이 그 바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약간 상어처럼 생긴 그 캐슘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르그섬 같은 경우는 일단 연안에서 가깝고 물론 캐슘섬도 가깝습니다만 하르그섬 같은 경우 이제 작고 점령하기가 막상 쉽다면 쉬울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또 당할 수도 있고 여기를 또 점령을 했었을 때에 정말 그럼 실익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또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하르그섬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의 바로 앞에 있는 그 섬들 얘기가 더 이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카드는 여전히 놓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미국이 4월 9일을 전쟁 종료일로 잡았다는 또 이스라엘 매체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인 4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상을 받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당초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4월 8일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3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아르반이라는 40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4월 8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7일, 4월 9일 계속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이 4월 8일 기점으로 해서 잡힌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이란은 어쨌든 혁명 이후 체제 위기를 맞이한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종의 저항과 순교의 정신들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국가적 차원으로서 단결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교자 정신의 완성이 이루어진 부분이 그 40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3대 이맘 후세인의 그런 부분을 해서 21세기 이런 이맘의 정신으로서 승화시켜서 앞으로 벌어질 다양한 내부 갈등과 불만을 결합시킨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랑 또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이나 또 여러 가지 상 받는 이런 부분과 결합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정도에서 일정 정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각자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그런 선전포고의 상징적인 그 일정이 4월 8일, 9일 이 정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40일 추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종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전쟁의 주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발언이 공교롭게도 증시 타이밍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책 발표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한마디에 뭐 증시가 널뛰게 하는 상황에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석연치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물 자체가 그 배경을 생각했을 때 이런 뭐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굳이 의도치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배경 자체가 뉴욕 출신이고 뉴욕이라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세계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금융의 허브 중에 허브고 이번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쿠시너 같은 경우 일기 때 뭐 또 요직에 있었기도 합니다만은 쿠시너 자체도 뭐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뭐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었더라고 하고 윗코프도 마찬가지고 다 뉴욕 출신의 금융 내지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이런 소위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들이 나와도 뭐 그것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공교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 전쟁의 시작 자체가 주말이었었고 뭐 베네수엘라도 그랬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러한 지역들이 당연히 유가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어떤 명분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 전쟁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세상은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해도 뭐 어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 이란 대사가 오늘 국회를 찾아서 외통위 여야 위원들과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그 선박의 안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시에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현재 유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크게 실추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란은 이번 전쟁의 성격과 관련돼서 이란은 원치 않았지만 그래서 강요된 전쟁이라고 이란 정부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부분에서 이제 이란 대사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의 여러 가지 성격, 명분 또 그리고 조속한 휴전과 정전 협정을 위해서 여러 국가들에게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이란의 여러 가지 전쟁 성격과 명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말에 과연 미국과 이란이 첫 대면 협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번 전쟁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 BTS의 컴백 공연 중계 영상을 전 세계 1,84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실시간과 방송 종료 뒤 24시간 이내 시청자 수가 모두 1,8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계 영상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BTS의 컴백 무대를 담은 겁니다. 전 세계 24개국에서 주간 1위에 올랐고요. 이를 포함한 총 80개국에서 주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자사의 공식 채널에 BTS 관련 콘텐츠가 26억 2천만에 노출됐고 미국과 한국,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영국,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BTS와 넷플릭스 관련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징역 52년 그리고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필리핀에서 송환돼서 오늘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광열 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고요. 법무부, 외교부, 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송환 절차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송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씨는 앞으로 그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가 공범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앞으로는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 소속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검사입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마약왕으로 불리우는 피해자 박모 씨를 임시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10월경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2022년 4월경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음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포화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온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으로서 2026년 2월경 의정부 지검의 요청을 받아 필리핀 법무부에 피의자에 대한 임시 인도 청구를 하고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임시 인도 청구 직후 검찰국장이 필리핀에 출장하여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한국 법무부 장관의 서신을 전달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등 필리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한 송환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필리핀 법무부, 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피의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되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하여 확보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가 마약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환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영사안전국의 유병석 심의관입니다. 이번 임시 인도는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물입니다. 지난 3월 3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박모 씨의 임시 인도를 직접 요청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관계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가운데 저희 외교부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임시 인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 인도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필리핀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형사사법 공조를 포함해서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소속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송환한 피의자 박모 씨는 필리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시키고 유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해친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송환은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소속 국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경찰은 오늘 송환한 피의자를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압송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는 3개 경찰관서의 피의자 관련 마약 범죄 수사 일체를 병합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으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치 이후에도 여죄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